네, 이제 시간이 돼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1부와 똑같이 먼저 발제를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진행한 다음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질의 그리고 우리 온라인에서 또 참여하신 분들의 질의를 듣고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와 마찬가지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입장할 때 아마 나눠드린 용지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질문을 적어서 질의응답 시작 전에 여기 계시는 스태프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선정을 해서 Q&A 시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부의 발제 주제는 원격 의료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이왕전 명지병 이사장님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예, 일단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이왕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멀찌감치 좀 떨어져 있으니까 저만 마이크를 벗을게요. 여러분들은 계속 쓰고 계시고. 네, 제가 오늘 주제 발제를 이제 의뢰받은 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 가지 새로운 헬스케어의 동향과 미래에서 특별히 이 원격 의료라고 이제 불리는 새로운 의료에서의 어떤 IT 기술이랄까요? 또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또는 뭐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아마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격 의료라는 말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회자는 되지만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굉장히 그 생각하는 층위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또 요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의사협회나 또 의료계에서는 이 원격 의료에 대한 거를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갈등을 이해를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오늘의 이제 논의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제가 간단히 그 오늘 논의를 하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 개념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원격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가 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를 먼저 설명하고 해야 원격 의료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논의됐던 많은 얘기들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원격 의료라고 하면 이 텔리메디슨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한 게 원격 의료죠. 그 텔리라는 말을 이제 원격이란 말로 표현을 한 거고요. 지금은 텔리메디슨보다는 그래도 제일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되는 단어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아주 쉽게 개념을 규정을 하면 텔리메디슨 또는 이제 원격 의료라고 하는 거는 좀 협의의 개념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의사와 환자가 만나서 대면 진료를 하는 그런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서 멀리서 원격으로 다른 공간 구조에서 서로 진료와 다른 어떤 진료 또는 상담 또는 처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통 텔리메디슨이라고 합니다. 근데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거보다 훨씬 좀 광의의 개념을 뜻하고요. 특별히 이게 IT 기술에 기반한 여러 가지의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의료의 컴포넌트들을 연결하거나 또는 기존에 아예 오프라인에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온라인의 의료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 전 과정을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행해졌던 의료적인 행위의 일부를 IT 기술에 근거해서 옮겨내는 한 프로세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거보다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그런 의료 서비스의 여러 컴포넌트들을 연결하고 나아가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존립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제공하는 그런 광의의 개념을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원격 의료라고 하는 거는 대면 진료라고 하는 게 뭐 가장 전통적으로 의사가 존재하는 오피스에 찾아가서 환자가 자기 증상을 호소하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한 진찰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그거에 필요한 처방 정도를 내리는 그런 제일 일차적인 진료 행위를 원격으로 대리하는 정도의 가장 그 간단한 프로세스가 원격 의료다, 텔레메디슨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포함한 내지는 이거는 굉장히 일부이고 그보다 더 광의의 포괄적인 개념을 우리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개념으로 오기 전에 텔레메디슨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이에 여러 이름들이 있었어요. 뭐가 생각나시죠? 한때 모바일 헬스케어 또는 와이어리스 헬스케어 이런 말들이 또 한때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행한 좀 어려운 단어가 있었죠.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유헬스란 말을 썼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게 모든 게 이게 다 넘나드는 그런 새로운 세계다라는 의미로 이제 유비쿼터스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헬스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든가 유헬스라고 그러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말도 많이 썼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란 말이 제일 좀 보편적으로 뭐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보면 사실 그 원격으로의 역사는 거의 100년이 넘습니다. 제일 처음에 원격으로가 언제 나왔을까요? 그런 개념이 나온 게 전화기가 발명되면서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기가 처음에 세상에 출시한 다음부터 야, 전화기로 모든 거를 대리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에서 그때부터 어떤 진료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안 여러 가지의 기술이 발전될 때마다 이제 제일 그 중간중간에 많이 차용됐던 게 바로 레디올로지 쪽에서 그 방사선 이미지를 찍은 다음에 그 영상을 서로가 공유하는 대목이 제일 먼저 제기됐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많은 내용이고요. 특별히 이제 90년대에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그다음 2008년도에 처음으로 아이폰이 나왔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제 본격화된 2010년대부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부분들이 본격적인 비즈니스 영역으로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목은 어찌 보면 원래 헬스케어의 공급자인 전통적인 병원이나 의사들이 주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기술을 견인하고 있던 IT 업체나 또는 이런 통신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기술을 제공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헬스케어의 이 컨텐츠를 이런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다가 담아낼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먼저 주도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주도권의 문제가 조금은 그러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한 측면이나 단면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제도적인 측면에서 또는 최근에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료 공급자 또는 의사 단체와 또 이거를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여러 사회적인 그 틀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디지털 헬스케어의 백그라운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료,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또는 그게 제공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와 함께 이거를 가능케 하는 디지털 기술, 뭐 IoT라든가 클라우드 또는 이제 빅데이터와 AI 등의 이런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이런 거를 이제 가능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과 헬스케어의 그 본질적인 패러다임 시프트의 요구가 결합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금 국면이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렌드는 뭐니 해도 이 스마트폰과 사물 인터넷 같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디센트럴라이즈드 헬스케어를 가능케 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제공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만 보더라도 2014년 기준 금년까지 한 5년여 사이에 전체적으로 이쪽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5배 정도가 5년 사이에 커진 거니까 이 속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이 확장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거를 뛰어넘는 정도의 굉장히 가속화된 그런 진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가 또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융합이 되고 나아가서 이 빅데이터와 AI라는 분야가 지금 정부를 비롯해서 모든 신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분야와 이 AI 빅데이터의 요 기술이 접목되는 거는 이건 뭐 정말 시간 문제이고 너무나 자명한 지금 미래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술 분야도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어느 분야가 제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빅데이터 분야가 제일 많고 그다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만 해도 거의 8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오히려 핵심적인 기술적 영역은 이런 원격 의료를 통한 어떤 그 진료 기능의 대신을 하는 그 통신 기능적 영역에 기반한 대목이라기보다도 이 헬스케어에서 생산되는 그 엄청난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으고 이거를 인공지능 처리해서 굉장히 스마트한 새로운 부가가치로 만들어내느냐가 더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제 미래를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바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디로 갈 거냐를 알려고 그러면 미래의 의학, 앞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학과 의료의 변화가 어디로 갈 거냐, 그걸 이제 가장 최근에 요약한 하나의 단어, 하나의 개념을 얘기하자면 4P 메디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P 메디슨은 네 개의 이제 Preventive Medicine, Personalized Medicine, Predictive Medicine, Participatory Medicine,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앞에 P자를 따서 이제 4P Medicine인데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할 책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분야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특히 최근에 가장 이제 영향력을 많이 줬던 분을 한 분을 소개하라 그러면 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에릭 토폴 박사이십니다. 이 에릭 토폴은 원래 심장내과 전문의시고 지금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심장 분야의 최고의 병원은 클리블랜드 클리닉 병원입니다. 클리블랜드 병원의 심장내과의 주임 교수를 약관 30대 후반에 36세 그거를 거머쥐고 거의 20년을 이제 리드를 했는데 바이옥스라는 아주 유명한 이 관절염 치료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 이미 식약처를 받아서 세계 블록버스터 4조 원짜리 이 약을 퇴출을 시켰었던 그 정도의 이제 장본인이었어요. 근데 어떤 그 이후로 이분이 이 임상 분야를 과감히 떠나서 지금은 샌디에고에 있는 그 유명한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이 바이오 리서치 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말 그대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아반젤리스트, 완전한 지금 그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동안 그렇게 하셨고 이분이 제가 이분의 어떤 강의를 듣고 제가 굉장히 감명받아서 직접 샌디에고에 찾아가서 몇 번을 뵙고 또 이분의 허락을 맡아서 저희 지금 친문 청년의사에서 2권의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요 청진기가 사라진다는
2006년 4년 5년에 집필해서 된 거를 저희가 2006년경에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나온 이유. 실제 이 청진기가 사라진다의 원 제목은 The Creative Destruction of Medicine, 의학의 창조적 파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창조적 파괴란 말보다는 훨씬 더 좀 창의적으로 저희가 한국말 번역을 청진기가 사라진다라는 개념으로 했고, 말 그대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거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일종의 엘빈 토플의 제3의 물결처럼 저는 이제 의학의 미래학 서적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이 한 750페이지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벌어진 이유, 이게 점점 구현돼 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회 윤리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가 제기될 건가라는 차원에서 제기된 게 청진기가 사라진 이유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 제목이 원어는 The Patient Will See You Now인데 이게 뭔 말이나 사람들이 의아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진료를 보러 가면 의사가 이제 진찰을 오기 전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간호사가 오셔가지고 곧 의사 선생님이 봐드릴 거예요 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The doctor will see you now, 의사 선생님이 곧 봐드릴 거예요 라는 관용어입니다. 그 말을 The doctor란 말을 The patient will see you now, 앞으로는 환자가 여러분을 진료해 드릴 거예요 라는 말로 패러디한 게 이 책의 제목이고요. 작년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책을 내셨습니다. 그거는 AI와 빅데이터, 특히 AI가 앞으로 의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책 제목이 Deep Medicine입니다. Deep Medicine. 이 책도 다른 출판사지만 이제 금년에 초에 지금 저희 나라에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모든 얘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 코로나 팬데믹은 의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고, 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서로 결합이 되면서 이제까지 이런 변화의 추세를 코로나 사태가 더 가속화할 거다. 그동안 상당히 그래도 빨리 왔다고 하지만 상당히 여러 영역에서 더듬더듬 이렇게 막혀져 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마치 새로이 고속도로를 뚫듯이 그 모든 거를 다 밀어내고 엄청난 빠른 속도의 그런 그 새로운 도로가 뚫리듯이 가속화시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이 어딘가 혹시 아시겠어요? 이 건물이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입니다.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은 1887년에 병원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의과대학이잖아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이 1891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의과대학의 커리큘럼과 현대의학의 기본 틀은 이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과 병원이 원조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새로 오픈된 아주 현대적 그 존스 홉킨스 뉴 빌딩인데요. 하지만 지금 요 빨간색 벽돌로 돼 있는 요 존스 홉킨스 병원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병원도 이게 시계탑 건물로 돼 있던 병원들이나 이런 모든 형태들이 전부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을 이제 모방하고 있죠. 이 병원이 그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둥근 탑이 있잖아요. 여기가 가운데 이렇게 원형의 중앙 복도가 있는데, 실제로 그 중앙 복도를 따라서 환자를 회진하고 다녔다고 해서 그 회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라운딩이라는 단어가 이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 그 라운드한 복도를 따라다니면서 입원 환자를 진료했다. 그래서 입원 환자를 회진하는 거를 라운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이제 존스 홉킨스 병원인데, 이 존스 홉킨스가 1890년대 초반에 한 거니까 130년의 사실은 현대의학의 전통,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근현대 의학의 기본 틀, 심지어 의학 교육에서도 기초 2년, 임상 2년을 하는 이 4년제 커리큘럼조차도 이때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드디어 이 130년의 근현대 의학과 교육의 의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제 드디어 바뀌는데, 그동안 조금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거가 어찌 보면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4P 메디슨이 어떤 거냐? 먼저 이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개인 맞춤의학, 예측의학, 그다음에 예방의학, 참여의학, 요 4P 메디슨이 되는 데는 한편으로는 분자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기반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그 디지털 기술들이 요 4P 메디슨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P 메디슨의 미래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역으로 보면 디지털 기술뿐만이 아니고 요 바이오 기술이 양축이 돼서 이 변화를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개별 맞춤 의료라고 하는 거는 요새는 이제 모든 암 환자에 관련해서도 더 이상 이제 과거와 같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환자마다 뭐 이 표적 치료를 넘어서서 이제는 개별 맞춤 치료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을 이제 2015년도에 그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 시절에 옛날 이제 문시아 프로젝트를 마치해서 요거를 프리시즌 메디슨 이니셔티브라는 프로젝트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새는 이제 공식 언어가 개별 맞춤 의학,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인디비주얼라이즈드 메디슨에서 주로 이제 프리시전 메디슨이라는 것과 등치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어떤 치료와 진단과 치료의 과정이 어떤 질병과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개개인의 본인의 특성과 모든 이 개별적인 그 정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그런 의학으로 발전한다라는 게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방의학이라는 말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제는 질병의 치료의 포커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질병이 발생하기 전 단계부터 또는 발생할 수 있는 그 요소들, 위험 요소들을 미리 차단하는 쪽으로 의학이 발전한다라는 거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프리딕티브 메디슨, 예측 의료는 말 그대로 이제는 빅데이터와 AI가 헬스케어의 접목이 되면 질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고 어디 쪽에서 더 많이 발생할 거고, 그리고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우리가 인터벤션을 하고 줄여낼 수 있는지, 특히나 이 부분들이 이제 유전체학의 발전과 그다음에 환자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생체 신호까지를 다 포괄해서 하나의 큰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걸 예측의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이 프리딕티브 메디슨이 이제 세 번째 P를 이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참여의학입니다. 파티시퍼터리 메디슨. 이제는 이 헬스케어에서의 주요한 스테이크홀더이자 그 주도권이 공급자, 의사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수요자, 환자들에게 있다. 이미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벌써 이제 환자 동호회들이 모여지면 동호회가 오히려 임상시험까지도 주도하는 이런 사례들이 10여 년 전부터 있고, 그런 게 일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점 헬스케어를 이끌어가고 의료를 주도해 나가는 그 모든 그 이니셔티브가 바로 환자를 중심으로, 수요자를 중심으로 가는 과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하나의 철학적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파티시퍼터리 메디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만성 질환의 구조에서는 환자의 참여와 환자의 주도성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하나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두 축이 같이 맞부딪혀서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겁니다. 이 디지털 레볼루션,
디지털 혁명과 지노믹 레볼루션, 유전체 혁명 또는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혁명이 두 축을 이루어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BT와 IT의 융합, 이 포피 메디슨이고, 사실은 이제 이 후드가 이 사람은 이제 그 생태학적 바이올로지스트였는데 이분이 이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얘기한 다음에 이제 많이 보편적 개념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특별하게 최근에 지금 새롭게 얘기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버추얼 케어인데요. 사실 버추얼 케어도 이 스마트 케어나 케어의 한 영역을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가상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의료의 행위를 이제 버추얼 케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버추얼 케어라는 단어가 뭐냐? 병원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새로운 연속적 의료의 패러다임을 버추얼 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anytime, anywhere를 지향하는 그런 의료 제공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건 이제 저희 병원에서 명지병원에서 금년 8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리고 이제 오픈한 MJ 버추얼 케어, MJ는 이제 명지병원의 약자고요. MJ 버추얼 케어라는 개념과 브랜드로 새로 이제 이런 버추얼 케어 센터를 오픈하고 버추얼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적인 공간에 아주 모니터로만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이제 버추얼 케어 센터와 버추얼 하스피탈을 구축을 시작을 했고, 사실 제가 이 모델이 됐던 거는 임머시 버추얼이라는 미국의 지금 가장 어찌 보면 큰 원격으로 센터인데요. 이게 세인트루이스에 있는데 2015년에 오픈했는데 제가 17년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한 3,000평 되는 이 건물에 350명의 의료진이 일하고 있는데 환자는 한 명도 없는 거죠. 버추얼 하스피탈의 전형일 수 있고 전부 이제 모니터와 환자를 관리하는 시스템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B2B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관련 를 네트워킹해서 뭐 이 버추얼 ICU, 버추얼 워드, 버추얼 응급실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B2C로 해서 각 홈케어 프로그램들을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됐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환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개념도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이런 컨셉에서 새로운 버추얼 하스피탈, 버추얼 케어 네트워크, 버추얼 케어 센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뭐 저희가 했으니까 뭐 곧 조만간 이제 다른 의료기관들이나 다른 데도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이제 현실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또는 의료 서비스의 영역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버추얼 케어 역시도 이 큰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미래의 흐름과 이 포피 메디슨으로 얘기되는 미래 의학을 구현하는 또 하나의 어찌 보면 영역 내지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를 통해서 제기되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은 이제 제 발제를 끝내고 우리 또 토론자들과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자로는 박재영 변호사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고요. 그리고 김준혁 선생님 의료문학자이자 치과의사십니다. 네, 일부와 마찬가지로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일단 우리 박재영 선생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면 그다음에 우리 김준혁 선생님 해주시고 이제 이광진 선생님께서 두 분이 많이 질문이 있으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아니면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재영 변호사라고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도 10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황전 이사장님이 너무 원대한 어떤 포부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느끼고 생각한 바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원격으로는 법학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격 진료, 그리고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심리학,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보시면 이해가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은 결국 원격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 케어라고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격 진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은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원격 진료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거는 의료법 제 34조, 그러니까 원격 자문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의료 기술이나 지식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1990년대 초반에 의료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 진료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정책적으로 전화 상담을 통한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 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원격지 의사에 대한 의료 가실 여부에 대해서 아직 판례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담 때문이라도 우선은 원격 진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원격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생기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원격 진료에 관해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가 좀 나뉘어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원격 진료는 결국은 대면 진료여야 된다. 의사와 환자가 대면에서 만나는 것이 직접 진찰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대법원은 원격 진료에서 말하는 직접 진찰이라고 함은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는 것이지 그 방식이 대면하여 진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좀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최근에 2020년 5월 달에는 대법원이 이런 판례를 유지하면서도 초진 환자에 대한 직접 진찰 없이 전화 상담을 통한 처방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의료의 안전성 그리고 효용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학자들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원격 진료가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부분에서 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로는 원격 진료는 현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논거로는 의료의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2014년도에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오바마 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 위험 및 건강보험 적정보험법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의료제도는 민간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원격 진료를 필두로 해서 원격 모니터링 그리고 디지털 신약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지금 건강보험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 공급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민간보험입니다. 지금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료의 질을 높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중요한 부분은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그 의료 재정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일정한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의 질이 높아질수록 의료 재정을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부분 국민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좋은 의료 서비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받게 하려고 하면 실제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보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수요자를 만들게 될 거고, 그러면 의료의 격차, 의료의 불균등이 분명히 발생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신과 그러니까 레지던트로 처음 일했을 때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열심히 이제 자살 시도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입원해서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입원하시고 입원장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대학병원이었는데 입원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왜 입원을 시킬 수 없지? 조금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의료 조대에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신과 환자는 한 달에 어떠한 진료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 100만 원을 병원에서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식비를 포함해서 약값 다 포함해서 100만 원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인 구조였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의료 불평등이 실제 모르시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불평등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전문의고 되고 나서 이제 일반 병원, 의료급여 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에서 가장으로 일을 했는데 하루 정도 지난 후에 원무과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님, 가장 싼 약을 처방해 주세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약을 제일 싼 약을 처방해 주셔야지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환자를 입원시키면 병원이 망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실제 건강보험 안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소한의 어떤 평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급여 환자,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에 대해서는 실제 불평등이 가속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신장 투석과 관련되어서도 실제 의료급여 환자들이 받는 신장 투석 비용, 그리고 건강보험 환자들이 받는 신장 투석 비용이 한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20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을 했지만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 가장 큰 논거는 재정 건전성이었습니다. 세 분의 헌법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다수 의견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결국 비용 효과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성화되고 원격 진료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민간보험, 그러니까 돈을 제공하는 주체가 실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외에도 민간보험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돈이 있는 분들 그리고 가진 분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의료 불평등의 구조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격 진료가 활성화되면 공공의료가 활성화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공공의료의 핵심은 필수 치료가 가능한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낙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감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부실하다라고 생각은 대부분 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응급진료, 그리고 내가 너무 아프고 급하게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에 있으면 그 진료를 받기가 힘듭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필수 진료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에 대한 수가 체계가 다른 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반성해야 되고, 저는 필수 진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른 진료 영역의 의사들이 포기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뒷받침 없이 지방의 의사들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필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고 공공의료가 활성화되기에는 상당히 제한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굴까? 누굴 것 같으세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성화되면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리고 환자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성화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걸 보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핵심은 원격 진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원격 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허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산업자본이 투자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콜센터형 병원이 생기게 됩니다. 콜센터형 병원이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편하게 진료도 받고, 그리고 편하게 약도 받을 수 있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고착화되고 결국은 비용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가진 분들, 부자가 이 서비스를 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도 이 서비스를 누리는 분들은 실제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자, 그리고 가진 분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의료 민영화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민영화의 핵심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법학전문대학원 다니면서 법인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법인이 벌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현행 우리나라의 법인은 대부분 비영리 법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공익법인입니다. 아산병원 공익법인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도 학교법인, 비영리 법인이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빅5 병원이 비영리 법인입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이 빅5 병원이 가져가는 요양급여 비용이 35%입니다. 독점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영리 법인이 결국은 영리화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법인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핵심이 뭐냐면 정관입니다. 정관에 비영리 법인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영리 법인을 추구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이 병원에 투자를 했는데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느냐. 현행법에서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투자를 했지만 그건 온전히 병원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명목으로 원격 진료가 활성화되면 저는 분명 어떠한 방식으로도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격 진료가 처음 나온 것은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원격 진료를 활성화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때 의료인들이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협한 부분이 의료기관 해외 진출이에요.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 수 없다면 외국에서 투자를 해서 외국을 상대로 돈을 벌자, 이렇게 해서 의료기관 해외 진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원격 진로가 대두된 부분은 결국은 의료의 산업화가 저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숙고가 필요하고,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원격 진료를 해야만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원격 진료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의료는 의료 소비자의 주권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이 큽니다. 제가 외래 환자들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의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받으십시오,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환자가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평원이 가격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업화가 되고 독점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가격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의료 산업화가 되면 의료인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순수한 거죠. 지금 젊은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저는 순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원격 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면 미용실에서 탈모 환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미용실과 협진해서 우리가 환자를 볼 테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이 미용실에 대해서 개런티를 준다라고 하면 엄청난 산업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신뢰성에 환자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숙고해야 되고, 이런 과정은 정말 그래도 전문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국민들과 같이 이 부분을 협상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라면서 느꼈는데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기적이고 의사도 이기적일 수 있고 환자도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지만 결국은 그 협상에는 이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 선하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많은 가중치를 두게 된다면 최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인간의 가치를 정말 상실할 수 있는, 특히 건강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건강권이 만약에 평등하지 않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격한 말씀이지만 그만큼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꼭 유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영 선생님 좀 본인. 예, 안녕하십니까.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의료윤리 가르치고 있고요. 또 뭐 칼럼 쓰고 뭐 책 쓰고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님께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 논의가 사실 완전히 좀 다른 판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디지털 뭐 헬스케어 또는 뭐 지금 이왕준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이 지금 판에서는 사실 원격 진료는 아직까지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걸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이런 논의가 이전의 어떤 의료 영리화나 이런 판에 갇히게 되면 사실 더 나아가기 힘듭니다. 지금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 원격 모니터링과 디지털 신약이 있다고 새 영역으로 갈린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뭐 이런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건 원격 진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격 진료가 문제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명확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말씀 주신 것을 변호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원격 진료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디지털 의료 기술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게 좀 뭐랄까요?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돈 문제일 거예요. 의료 영유아도 돈 문제고 이 모두 다 돈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잘 쓰고 누가 더 뭐 부자가 더 많이 쓰고 이것도 돈 문제고요. 그러면은 이거 해서 누가 돈 버냐? 마찬가지로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의료 기술에서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뭐랄까 이전의 생각과 이제 변화하고 있는 이 21세기의 그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전에는 저희가 진료해서 뭐 저도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몸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제 진료 환자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죠. 제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진료 수익을 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거기서 의료가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거기에서만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수단 그리고 가장 확실한 수단은 환자 데이터입니다. 환자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 수도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꿈꿀 수도 있고 뭐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논의에서 핵심이 돼야 되는 것은 뭐 그래서 원격 진료를 허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원격 진료는 일단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물론 나중에 국민적인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허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분들이 어떤 선구적인 분들이 보여주셔서 아 이게 정말로 좋다. 예컨대 그런 의료 영유아 위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저희가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는데 건강 불평등 해결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즉 소외 계층에게 더 좋은 진료를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예컨대 원격 진료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럼 왜 원격 진료를 반대해야 되죠? 그래서 따라서 이건 사실 지금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겁니다. 지금 아직 그런 모델도 없고 보여주신 분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사실 너무 간 거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데이터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제가 요것이 사실 데이터 물론 구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더 쉬울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의료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한 여성의 이야기만 짧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길게 엄청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엊그제 혹시 신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보셨으면 헨리에타 렉스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흑인 여성이고요. 1920년생이고 1951년에 그 관련 있는 사람들과 뭐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벌써 70년 전 얘기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분은 자궁경부암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사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나왔던 존스 호킨스 병원에 갔고 거기에서 그 자궁경부암 조직을 뗐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은 막 다 세포 배양하고 그래서 키워가지고 막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양 기술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배양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헨리에타 렉스의 자궁경부암 세포가 최초로 배양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인간 세포는 이렇게 생겼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뭐 DNA 이전에 인간 유전자가 뭐 46개다 얘기하잖아요. 그 세포 없었으면 아직까지 몰랐습니다. 왜 우주에 인간 유전자 또는 인간 세포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 헨리에타 렉스의 그 세포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된 것도 헨리에타 렉스의 세포였습니다. 그러나 헨리에타 렉스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죽었죠. 당연히 그때 자궁경부암 치료는 그냥 그 환부에다가 라듐 조각을 넣어놓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방사선으로 이렇게 지지는 거죠.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몰랐습니다. 나중이 돼서야 가족의 친척한테 헬라 세포라는 게 있는데 혹시 너희 할머니랑 연결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야 우리 할머니의 세포가 우리 엄마의 세포가 아직까지 살아있네 라는 걸 가족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뭐 그 이후로 알게 되고 뭐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많이 나왔지만 뭐 근데 별로 반응 없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뭐 기여했고 세포 나왔고 그래서 어쩌라고 뭐 한 여자가 죽었고 그 세포 기증했네라고 됐지만 이제서야 이제 엊그제 나온 기사의 내용은 한 연구소가 이제 헨리에타 렉스 재단이 있거든요. 그 재단에 그 세포 사육료 또는 그에 대한 감사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알려주느냐? 결국 우리도 만약에 이런 디지털 의료기술 시스템에 들어가면 우리의 데이터를 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활용이 돼서 많은 사람의 이득으로 돌아가겠죠. 그렇다면 제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훌륭한 일을 한 것은 기업 또는 병원이니까 그 병원이 뭔가 어떤 크레딧을 받아야 되고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사실 디지털 의료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누가 돈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만드는 것은 기술도 아니고 뭐 어떤 뭐 서비스도 아니고 결국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하실 때는 물론 지금 당장 다신 것은 뭐 원격 진료할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실 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나의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 말이죠.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토론자 말씀을 좀 정리하셔서 우리 유광준 이사님 뭐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 먼저 제가 이제 텔레메디슨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을 나눠서 설명드린 이유가 지금 원격 진료라는 대목이 우리나라에서 얘기되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다 10년 전 패러다임에서 얘기되고 있는 쟁점들이죠. 그래서 사실상 뭐 그 원격 진료가 법적으로도 허용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도 전화 상담을 비롯해서 부분적 허용에 그쳐 있는데 뭐 이 부분들이 민영 뭐 의료 민영화니 또는 뭐 의료 불평등이니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원격 진료 자체를 반대한다라고까지 비약되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쟁점 사항 자체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그렇고요.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는 원격 진료가 활성화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격 진료를 한다는 지금 미국에서 뭐 텔로닥이나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 사업들이 되는 이유는 새로운 어떤 그런 서비스가 원격 진료라는 형태의 서비스가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서 몇 가지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액세서빌리티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뭐 나라가 땅덩어리가 커다뿐만이 아니고 그 시스템상 뭐 예약하면 한 달 기다려야 되고 한번 예약 변경하기 힘들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텔로닥이나 이런 기본적인 플랫폼도 어디 뭐 의사들 중에 자기 예약 빵꾸난 빈 시간에 다른 환자들을 이제 받아서 연결한다거나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액세서빌리티 문제가 첫 번째가 있는 건데 우리는 뭐 우리나라 자체의 의료 시스템은 액세서빌리티는 전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3,000원 가지고 30분 안에 모든 전문의를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액세서빌리티를 다른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원격 진료에 있어서도 원격 상담을 요하는 부분들은 이 얼전트 케어 내지는 지금 같이 이제 코로나 같은 언택트 진료가 필요한 어떤 이런 의료 상담이나 이런 대목들에서는 그 니드가 이제 굉장히 많아질 수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그 액세서빌리티를 제한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가격이 기존에 있는 서비스보다 더 저렴하거나 혁신적이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그 자체 퀄리티나 아웃컴이 훨씬 더 좋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축적하지 않고는 기존에 이게 무슨 뭐 이러저런 얘기를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가치관의 문제를 떠나서 실제 우리가 건강보험에 신의료 기술을 도입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무조건 돼야 되는 거죠. 그 효용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비용 효과성이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용성 안전성 문제와 함께 비용 효과성 문제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원격 진료를 아무리 서울대병원이나 뭐 삼성의료원이 본격화한다고 해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원격 진료는 100% 지금 허용해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활성화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다른 논리로 이렇게 문제 삼는 거는 지금 공연히 이제 많은 좀 논란을 위한 논란인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금방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던 측면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이 대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헬스케어 데이터 3법이 작년에 통과돼서 금년에 이거에 관련된 거에 대한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40억 원이 넘는 시범 사업을 5개 병원에 나눠줬어요. 여기 다 지금 큰 병원들이 컨소시엄으로 요 지금 시범 사업을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 헬스케어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윤리성 문제를 비롯한 앞으로의 여러 가지의 지금 쟁점 이슈들은 오히려 지금 가시화되지 않은 채로 원격 진료만을 지금 이제 과거 패러다임으로 논하는 거는 조금 저는 그렇게 생산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이런 테크놀로지 자체가 가져오는 변화가 초반에 기존 제도와 기존 시스템과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항상 도입되는데 실패를 했지. 이거는 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의료 기술 또는 의료가 아니라 모든 테크놀로지는 바로 소프트 랜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기술이 굉장한 미래 가치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소프트 랜딩을 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어디에서부터 지금 꽃피우게 될 거고 어디를 중심으로 런칭하게 될 건가를 이제 대신 이걸 놓치게 되면 사실상 미래적인 그 가능성과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지만 이미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거의 80%가 빅데이터와 AI 쪽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상 텔레메디슨이 차지하는 영역은 아마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도 심지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사례에서도 굉장히 미미한 영역일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새로운 이제 이 니드에 대한 거를 어떤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한 예로 만성질환 관리를 과거 같은 방식에서 그냥 주치의 몇 명을 배정해 놓고 서로한테 자기 단골의사만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 만성질환 관리가 미래형으로 가능할 거냐,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30년 전에 우리가 단골의사를 얘기했으면 정말 이게 가깝고 편한 동네 의사 한 분을 정하면 되지만 지금은 이 고령화 구조에서 사실 어떤 환자도 한 명의 의사가 처리할 수 없는 굉장히 다질환이고 복합적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 내지는 의료적 지식과 이 판단이 요하는데, 이런 대목을 한 명의 의사로만 해결할 수 없고 하나의 의료기관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면 이걸 좀 더 고도화된 새로운 기술과 가치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제기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융합하는 전략과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끝으로 서비스로 전환되는 거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여러 영역 중에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로 구현되는 거, 다시 말해 지금 의사나 병원이 직접적으로 환자한테 의료 서비스로 제공되는 영역은 어찌 보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될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앞 단계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고, 나아가서 사회적인 측면이나 철학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어디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프라이어리티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이대로 그냥 이분은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또 급변하는 과학기술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 그런 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과 기술 포럼에 참여하신 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가오는 12월에 인간과 기술 포럼 2회차가 열립니다.
2회차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릴 거니까 2회차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본 포럼의 영상은 인문 360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